자, 이번에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보개혁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 그러니까 가보개혁은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을미개혁은 바로 가보개혁 이후 1895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 주냐면, 기억해 보세요. 동학농민운동을 결국 진압한 게 누구였다고 했지? 바로 일본이었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높아져 가던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보개혁이나 을미개혁의 결국 한계는 이런 일본 세력의 영향을 받은 개혁이었다라는 것 정도 핵심으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보개혁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보개혁입니다. 자, 가보개혁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 계합화를 공부할 때 온건계합화로 분류되던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가보개혁은 크게 두 번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1차 개혁부터 먼저 보면,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에서 바로 조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세웠다고 했죠. 근데 이건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관청이니까 그대로 두겠어, 없애겠어? 없애버리겠지. 그치? 동학농민운동 영향을 받은 거니까 없애버리겠지. 동학농민군도 다 죽여버리고 막 탄압하고 이랬잖아. 전봉준도 사형시켜버리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개혁을 이끌어갈 관청으로 바로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군국 기무처가 나오면 가보개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군국 기무처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갑신정면에서 제기된 개혁 정강이라든지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반영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는 행정법과 입법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구였다. 그 다음에 이 군국기무처의 총 책임자는 바로 김홍집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김홍집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 인물을 중심으로 가보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자면 왕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하들의 기구였던, 조선의 원래 기구였던 의정부, 그 다음에 바로 팔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개혁 정책들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 외울 수는 없고, 뭐 의정부, 팔아문, 뭐 군국기무처면 가보개혁이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게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봤을 때, 보기로 봤을 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재정을 일원화한다. 그래서 바로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재정을 일원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결국 이 탁지아문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뭐가 문제냐면, 돈을 막 이관청, 저관청이 막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이 전체가 얼마고, 돈을 수입을 얼마를 걷는지, 지출은 얼마를 하는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관청에서 지네들끼리 돈 써버리고, 저관청에서는 지네들끼리 돈을 써. 그러니까 중간에 뭐 관리들이 부정부패하면 빼돌리거나 이런 돈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한다. 돈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자, 이때 도량형을 통일한다. 도량형을 통일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단위를 똑같게 한다는 거예요. 단위를 통일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길이, 이런 것들을 뭐 키라는 것은 뭐 몇 척, 뭐 8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 팔의 길이나 뭐 손가락의 길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라든지 부피, 그치,
길이,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 이제 무게, 요런 단위들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면 무게를 재는데 우리가 쓰는 근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다 사람마다 달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다른 기준을 다 통일하게 한 거죠. 지금 사회에 다 이렇게 도량형이 통일돼 있잖아요. 우리 쓰는 거 센티미터, 키 잴 때 맞아? 몸무게는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부피는 뭐 우유 사면 밀리리터, 뭐 리터 이런 식으로 다 통일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다르고 뭐 그다음에 길이나 무게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결국 통일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세를 급납화한다. 여기서 급납화한다가 금으로 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전에는 막 뭐 물건으로도 내라고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돈으로 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은본위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의 기준이 되는 거를 은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은본위제라고 해요. 즉 화폐의 교환 가치의 기준으로 은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은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은의 가치에 따라서 화폐 가치 같은 것들을 조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세 급납화하고 많이 헷갈리겠죠. 그 다음 사회에서 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사회에서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결국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뭘 없애게 된다? 1894년에 조선사회에서 드디어 바로 뭐가 없어져? 신분제도가 폐지되게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동학농민운동에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에서 뭐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걸 허가해 주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인재 등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시험이 바로 이제 과거제도죠. 이 과거제도도 결국 갑오개혁 때 폐지시키는 거예요. 뭐 과거제도를 통해서 특정 가문이 결국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과거제도라는 것은 뭘 시험 보는 거야? 유교를 시험 보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폐지한다. 이제는 유교가 아니라 근대적인 것을 뭐 시험 보겠다. 뭐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오개혁하면 선생님이 옛날에 기억했던 거는 갑오개혁하면 바로 이 과거제도 폐지,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을 가장 핵심으로 기억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개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차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2차 개혁. 2차 개혁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홍범 14조라고 하는 겁니다. 홍범 14조. 네, 이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면 청나라의 간섭을 없앤다. 약간 이런 걸 봤을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일본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이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자주국은 당연한 건데 왜 꼭 청나라를 들먹이는 거야? 그치? 이거는 결국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한 일본의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다음 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쓰는 돈이나 이런 거랑 국가의 운영을 분리한다.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하지 않게 한다 이런 거지. 뭐 그다음 세금 내는 건 법으로 정해서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조병국 같은 경우는 법이 아니라 지 맘대로 막 세금을 걷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탁지하문 아까 재정 1호나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총명한 젊은이들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게 한다. 유학을 많이 보내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문벌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개혁할지 홍범 14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또 개혁안을 한 건 이때는 이제 박영효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와서 이 박영효와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2차 갑오개혁을 하게 한다. 박영효의 이름 들어봤을 거야. 박영효 언제 들어봤어? 갑신정변 때
바로 김옥균이나 서재필, 박영유 이런 인물들이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박영유는 도망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박영유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가보개혁을 했다. 박영유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정치를 보면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중앙을 보면 중앙정치, 여기에서 내각 7부, 그러니까 부서를 7개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지금 따져보면 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뭐 보건복지부, 뭐 국방부, 뭐 교육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서를 나누어서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방은 원래 조선은 8도로 이루어져 있죠. 조선은 8도잖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요거를 23부로 개편을 했다. 행정구역을 나눈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재판소 같은 것들을 세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가보개혁 때 또 하나 이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바로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한다. 결국 교육을 하겠다 이야기는 결국 뭘 세워야 된다? 학교를 세우겠다. 학교에서 유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야? 근대적인 학문들을 가르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결국 하게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근대적인 학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의 시작이 바로 이제 이 가보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성 사범학교, 사범학교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학교,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를 옛날에는 국민학교로 했다가 이제 초등학교로 우리 이름을 바꾼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학교가 초등학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가보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을미개혁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입니다. 자, 을미개혁 결국 왜 일어나는지 배경을 보시면, 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 그쵸? 기억나죠? 누가 승리했어?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맞아요. 자,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전쟁에 이겼으니까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 시모노세키 발음주의 시모노세키 조약 맺으면서 바로 청나라의 땅을 빼앗아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땅을 빼앗아 오냐면 랴오둥 반도라고 하는 이 땅을 일본이 빼앗아 옵니다. 청나라로부터. 자, 이렇게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땅을 빼앗아 가는 걸 본 바로 서양의 나라들이 결국 일본에게 간섭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청나라 쳐들어가고 싶은데 왜 일본이 갑자기 중국한테 땅을 빼앗는 거야? 야, 일본, 니네 다시 청나라한테 땅 돌려줘. 그래서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을 해. 그래서 삼국 간섭이야. 이때 이 삼국 서양 나라 중에서 러시아, 그다음 프랑스, 독일이 바로 일본에게 간섭을 해서 바로 이 랴오둥 반도를 돌려주라고 한 거야.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 요 서양, 러시아, 프랑스, 독일하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결국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그러면 일본은 뭐야, 내가 지금 청나라 먹고 조선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들이 서양 놈들이 간섭해? 라고 하면서 일본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때 특히 삼국 간섭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간섭으로 일본이 주춤하는 걸 보니까 이때 바로 고종과 특히 누구 세력이 일본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본 거예요. 이 러시아 세력이 일본을 저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봤던 인물이 바로 민비입니다. 민비. 여전히 민비.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민비입니다. 그래서 이 민비가 이 러시아 세력에게 기대가지고 일본 세력들을 한번 물리쳐볼까, 견제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민비는 항상 다른 나라 세력들에게 빌붙잖아요. 청나라한테 빌붙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까지 해결해보려고 했던 인물이 민비 아니야. 이번에 이제 러시아를 손잡으려고 했던 거지. 이거를 눈치챈 바로 일본이 바로 이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력을 더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명성황후를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을미사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을미사변. 알겠죠? 이게 바로 민비.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고 이제 명성황후가 되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본 깡패들이 가가지고 이 명성황후를 말 그대로 궁궐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얼마나 나라가 힘이 약하면 왕비가 이렇게 궁궐에서 아무리 뭐 민비가 다른 나라에게 빌붙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를 이렇게 궁궐에서 죽일 수 있는, 죽이고 시체도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민비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만큼 조선을 침략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죠. 을미사변을 경험한 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아직까진 그래도 뭐예요? 조선에 왕이 있고 왕비가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쳐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을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게 얼마나 분노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자,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바로 을미개혁을, 바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이 을미개혁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의 연호는 건양이다. 그러니까 연호라는 거는 중국 황제만 원래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조선도 썼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요 연호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에서 또 기억할 만한 게, 을미개혁은 바로 전 국민에게 단발령을 내립니다. 단발령. 단발령은 결국 뭐예요? 머리를 잘라라. 그리고 고종도 역시 머리를 자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단발령,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유생. 조선은 유교의 국가였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몸, 머리카락도 자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자르라고 강제로 하니까 결국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을미의병이 벌어지게 된다. 그 을미의병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결국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고, 결국 누구에 대한 반발일까? 일본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이 을미의병이 1895년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을미개혁하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태양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달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이 을미개혁 때 실시했다. 그러면 과거에 조선은 무슨 달력을 사용했던 거야? 과거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는 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 그러니까 음력이라는 것보다는 태양력이 훨씬 정확한 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이 을미개혁 때 사용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핵심 개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놔야겠다. 자,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의미와 한계.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는 의미를 말해. 그치? 한계점. 먼저 의의점을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개혁파, 그러니까 급진 개혁파라든지 동학농민군의
그런 요구사항을 결국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결국 이런 신분제도와 같은 낡은 관습을 없앴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겠죠. 반면에 한계점은 당연히 뭘 것 같아요? 누구의 간섭을 받았다?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의 간섭을 많이 받은 개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결국 이런 개혁을 하면서도 결국 국방 강화는 당연히 원하지 않았겠지. 왜? 자신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조선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제1차 김홍직 내각은 뭘 설치하고 제1차 가보개혁을 추진한다? 바로 군국 기무처. 됐죠? 중요한 거. 제1차 가보개혁 때 의정부 산하의 6조를 몇 아문으로 바꿨다? 8아문. 이거 가보개혁에다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정은 어디로? 탁지아문으로 일어나 있다. 제1차 가보개혁 때 무슨 본위의 화폐제도? 은본위. 그러니까 은을 화폐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제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은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뭐 14조? 홍범 14조. 이렇게 복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야. 고종은 무슨 조서를 반포하고 이에 따라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교육, 입국, 조서. 알겠죠? 이걸 바탕으로 근대적인 학교를 세우게 된다. 일본은 조선 정부가 친러 정책을 추진하자 그 배후 세력이라고 생각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뭘 일으켰다? 바로 을미사변. 알겠죠? 그 다음 을미개혁 당시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그래서 을미개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발령, 태양령 요거만 을미개혁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